시사 맛집 시사포차 오늘도 문을 엽니다. 오늘도 맛있는 시사 안주거리를 들고 찾아오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그리고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시사포차 역시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을 검색해서 들어와 주시면 저희 모습 직접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댓글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확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승호 대변인 이번 주부터 여당 정치인 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소감 어떠세요? 제가 집권 여당 당직이 있으면 체감이 되겠는데 아무런 당직도 없는 평당원이기 때문에 저와는 크게 관련이 없는 아, 그런가요? 평대원도 어깨 힘들어가지 않으신가요? 저는 힘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곽우신 기자는 뭐 화요일도 나오셨었고요. 네. 이제 최종적으로 안착을 하셨죠? 시사포차에? 네, 여기저기 떠돌다가 금요일에 어떻게 보따리를 풀게 됐습니다. 잘부탁드립니다. 거 아니에요? 김한 기자랑? 빈자리를 제가 좀 메꾸게 돼가서 좀 책임감이 큽니다. 워낙 대기자님이 앉아있던 곳이라. 네, 금요일 오후에 이 교통 지옥은 감안을 좀 해주시고요. 제일 힘든 시간. 오늘도 가까스로 세이프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도 세 분이 각각 안주 하나씩 준비를 해 오셨는데요. 첫 번째 안주 임승호 대변인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먼저 준비된 오디오부터 들어보시죠. 박안주 의원 사건은 2021년 연말에 발생한 심각한 수준의 성범죄입니다. 피해자는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했으나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4월 말경 우리 당 젠더신고센터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비대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증거를 바탕으로 사건의 심각성을 확인했고 오늘 박안주 의원에 대한 제명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어제 저녁이었죠. 당내 성비위 의혹을 사과하는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임승호 대변인, 최근 이런 민주당 상황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뭐 민주당이 지방선거 사실상 포기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대선이라는 게 0.7%, 73 정도 차이가 나면서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쪽이 심판받았다라고 명쾌히 끝나지 않은 그런 선거였는데 네. 그 뒤에 사실 민주당은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저는 국민의힘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민주당에 있으면 국민의힘 비판할 거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민주당이 끌어온 이슈라는 것을 보면은 처음에 검수완박으로 시작했죠. 검수완박 뭐 본인들은 잘했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론조사를 봤을 때는 명백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 뭐 합의파기라고 국민의힘을 공격해봤자 그게 통하지 않는 형국이고, 그렇다면 그 뒤에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에서 이 민주당이 이것을 뒤집었어야 됐는데 뭐 각자 평가는 다르겠지만 뭐 이모 발언이라든지 뭐 한국 뭐 회사 그런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민주당이 지방선거를 포기했나라는 생각이 들 때쯤 마지막으로 이런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터지는 걸 보면서 또 뭐 사과의 진정성이라는 것은 주관적인 거라서 뭐 제가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당사자의 사과도 아닙니다.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뭐 박안주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제대로 뭐 해명이나 소명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하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방선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반대의 생각인 게 지방선거를 민주당 입장에서 포기했다라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건 곤란하다고 봅니다. 네. 지방선거에 이기겠다, 우리가 지방선거에 올인한다라고 하면 은폐하고 시시하려고 했겠죠. 물론 뭐 드러날 수도 있겠지만. 네. 근데 우리 박지원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부터 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사건을 신고받은 거, 사건이 발생한 거는 작년 연말이지만 그렇죠. 사건을 당이 사건의 신고를 받은 건 한 20여일 전이란 말이에요. 그럼 당의 윤리감찰위원회라든지 당의 진상조사를 하는 시간으로 본다면 20일의 시간 동안 조사를 철저히 하고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걸 숨기지 말고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하고 사과드리자. 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선거를 의식하거나 아니면 뭐 은폐하려거나 이런 시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거듭나고 반성하고 새롭게 태어나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과정이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와 상관없이 다수의 민주당 지방선거를 뛰시는 분들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국으로 힘이 많이 빠진다는 거죠. 힘이 쭉 빠지는 힘이 빠진다와 그런 포기했다와는 다른 그리고 의미잖아요. 지금 뒤에 오늘 박지원 위원장이 말한 거 보면은 이준석 대표는 징계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 징계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인용할 것이면 그 유튜브 채널에는 똑같이 지금 송영길
후보나 본인 옆에 앉아 있는 윤호중 위원장에 대해서도 무슨 성접대나 성접대 방조 의혹이 있다면서 시민단체가 그걸 가지고 고발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예. 그것도 징계할 건가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그냥 끊임없이 사과를 하면 되는 일인데 그 다음 날 회의에 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준석 대표는 징계 안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낫습니다라는 게 과연 유권자들에게 얼마나 설득이 있을까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국민의힘의 반응이 좀 그랬기 때문에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 입장에서 좀 방어적 차원에서 나선 걸로 보이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고 이제 인적인 개인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네. 민주당이 일단 개인적으로는 그 이종훈 평론가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더 빠른 대처가 가능했고 당권을 네. 쥐고 있는 분이 어쨌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과 의사를 표현하고 있고 또 이제 권인숙 의원이라든가 당내 이제 좀 여성계의 입장을 대표회원 분들이 좀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 이전보다는 그런 네. 점에서 좀 나았다는 평가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구조적으로는 민주당은 반성할 기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박원순 오거든 뭐 이번이 처음 터진 거 아니잖아요. 지난 아니죠. 몇 년 동안 예. 만이정 때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비싼 사건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적으로 재발 방지에 실패했다. 이거는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처음 이런 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민주당이 여전히 사실은 체질 개선에 실패해 왔고 이번에도 실패했다. 그러면 이번에도 그냥 반성 잘하고 저희가 나아지겠습니다. 이런 말로 과연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을까? 네. 이거는 좀 물음표인 거죠. 곽우신 기자께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혹시 취재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전에 그 발생 시기가 작년 말이라고 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고가 이제 4월 말에 네. 접수가 되었다. 그러면 지난 연말부터 4월 말까지 과연 민주당 내에서는 이 사안을 몰랐을까? 그러니까 사실 그 물론 제가 이제 민주당 출입은 아닙니다만 네. 여당 출입입니다만 민주당 여당 기자군요. 네, 야당 기자가 여당 기자가 됐습니다. 네. 어깨 힘이 들어가 보이십니다. 사실 그런 식의 루머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건 발생 직후에도 당이 인지를 해왔는데 지금까지 좀 묻어놓고 있다가 뒤늦게 지금 이거를 꺼내가지고 비슷한 최강호 의원 측은 발언이라든가 네. 논란이 있으니까 이때 지금 빨리 덮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루머도 있었는데 예. 사실 그거는 조금 더 루머에 가까운 걸로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그 4개월여의 시간 동안 당이 전혀 몰랐느냐라고 하면 사실은 당 내에서 물론 이제 지도부까지 알려졌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 어느 정도 그 정도 차원에서 수습을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이제 내부적으로 해결에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민보협의 이제 보좌진 협의회까지 들어갔고 네. 이게 이제 지도부를 통해서 공식적으로 나오게 되는 그러니까 수면 아래에서도 정리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았다. 일단은 네. 좀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이 큰 것 같습니다. 국회의 그 메커니즘을 좀 보면 네. 표류도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성비위 문제라든지 이런 논란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카더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카더라냐 진짜냐 이거를 이제 그 소문을 놓고 진위 여부를 다른 의원실이나 동료 의원실이나 다른 보좌진들이 진위를 조사하고 진상 조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믿어야 되지? 그런 얘기가 있던데 이런 정도로 지금 받아들였던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중요한 이야기는 제가 광고 듣고 나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타이밍. 알겠습니다. 광고 듣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금요일에 뉴스아이킥 시사포차 임승호 국민의힘 전 대변인 이종훈 시사평론가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세 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그 성비위 사건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왜 지난 연말 발생 사건이 이제서야 불거졌고 과연 그동안 민주당은 혹은 지도부는 이것을 몰랐느냐라는 이야기 하다가 중단됐었습니다. 네. 이종훈 평론가. 제가 광고 뒤에 전해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이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어쨌든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드리고 곽우진 기자가 설명했듯이 사건 발생 시기와 당의 신고가 접수된 시기는 다릅니다. 네. 한 4개월여의 공백이 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이 4개월의 공백에 대해서 저는 철저히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무슨 말이냐면 이 4개월 동안에 실제로 이것이 당에 신고가 되는 과정까지 왔다면 이것은 분명히 박완주 의원실 내에서 박완주 의원을 비롯한 의원실 내부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보면 무마하기 위한 시도를 했을 거예요. 네. 그 과정에서 최근에 지금 드러난 이야기가 다른 사람에게 대리 소명시켜서 의원 면직 동의를 그랬다면서요. 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거든요.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 도마뱀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했던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민주당에서는 이 4개월의 공백에 대한 조사가 철저히 필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지금까지 광역지자체장들의 안타까운 사건 사고 그리고 또 성비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지도부와 모든 의원들이 네. 다 고개 숙여 사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또 반복됐죠. 곽우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실패했죠. 네. 근데 이 실패의 원인을 자세히 뜯어보면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다 부실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고 이야기할 때는 네, 일단 거창한데 뭐 너무 혼자 다 예. 말씀하시면 좀 그러니까 이 발제하신 임승호 전 대변인께 좀 질문 드릴게요. 집중하고 있었는데. 요 부분 도대체 왜 민주당이 그동안 사실은 피해자를 위한 또 여성을 위한 약자를 위한 그런 정당을 표방해 왔는데 왜 민주당에서 자꾸 이렇게 성비위 사건이 불거지는 것에서도 모자라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하는 일이 계속 생긴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의원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이 개인적 행위를 100% 차단하기는 힘들 수 있겠지만 예. 적어도 그런 범죄들이 발생했다는 걸 인지했을 때 피해자를 입막음하려면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박원순 사태 때도 뭐 피해 호소인이라는 그런 용어도 마찬가지고 네. 왜 그런 걸 굳이 말하냐라는 식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도 더욱더 문제가 되는 것이 방금 의원 면직 말씀해 주셨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의원 면직이 힘드니까 직권 면직까지 그러니까 강제로 면직을 시키려는 것까지 시도를 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왜 굳이 문제를 키우냐 이런 정서가 아직까지 좀 팽배해 있는 거 아닌가. 이게 단순히 한 번의 사건에 그쳤다면 의원의 어떤 잘못된 인식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네. 뭐 박원순 사태, 오거돈 사태 그리고 쭉 이어오는 성범죄 사건들에 있어서 피해자가 더욱더 곤란한 상황을 겪는 것들을 사실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래 그런 차원에서 뭐 이게 국민의힘도 만약에 이런 사건이 터진다면 당연히 똑같이 대응을 해야겠죠. 그래서 상식인 겁니다. 피해자 탓을 하지 않고 피해자의 그런 의견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필수적인데 그렇죠. 아직까지 민주당의 그런 문화 자체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저는 가진 것이 많은 정당이 더 이런 문제가 잘 발생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거를 생각해보면 이제 새누리당이 오히려 이제 뭐 성누리당이라는 멸칭으로 불리면서 사실 굉장히 그 성비에 관해서 여러 사건 사고들이 과거에, 연이어 터졌거든요. 예. 과거에 그렇죠. 예. 그리고 그런 것들에 하는 걸 실패했죠. 근데 지금 이렇게 단순히 바뀐 게 뭐 그러면은 보수 정치인이 근본적으로 더 사악하기 때문에 더 했던 거냐 아니면 지금 진보 정치인이 더 성적으로 뭐가 문제가 있는 거냐 그게 아니라 이 지금 여당으로서 혹은 내가 이 뭔가 정당에서 뭔가 가진 게 권력이 많을 때는 이게 뭔가 세워 나갔을 때 진영 전체 혹은 정치인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 이걸 막아야겠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정무적 판단들이 자꾸 들어간다는 거지. 더 가진 게 많고 이럴 게 많으니까 저는 그런 점들에 있어서 이게 생각의 근본 자체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기득권 자체가. 네. 지금 청와대 그 윤재순 비서관, 총무비서관 임명자죠. 이분 같은 경우도 검찰 재직 당시에 성비위로 2차례나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이 알려져서 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사실 국민의힘이나 청와대에서 하나씩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임승호 대변인.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단순히 의혹이 아니라 과거 이걸로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인정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또 대통령실의 인사니까 국민의힘 차원에서 어떤 징계를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죠. 근데 다만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당 회의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거치 표명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네. 저는 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뭐 성비위뿐만 아니라 사실 다문화 비서관인가요? 김성애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대통령실에서 지켜보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사퇴 의사 아니 뭐 지켜보면 예전에 했던 발언이 갑자기 없어집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 같은 사퇴했어요. 경우에는 사퇴한 6시에. 걸로 됐나요? 예, 그러니까 바로 6시. 이런 문제 관련해서는 동일하게 뭐 대통령실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어느 정도 사실관계가 인정됐다 그런 상황이면 좀 네.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 말씀 드리면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 윤재순 총무비서관 같은 경우에 대통령이 직접 임명했잖아요. 대통령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으로 오랜 핵심 측근 중에 한 명으로 알려져 있고. 네. 그러면 임성호 대변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방선거 포기한 겁니까? 저는 대통령은 그동안에 이어왔던 선거 민주당의 중립이죠. 선거 중립이어야 하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어느 쪽이든 절대로 피해자 공격하지 말고요. 있는 진상 다 드러내는 그런 좀 선진 정치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번째 시사 안주 이번에는 곽우신 기자가 준비하셨죠? 먼저 준비된 MBC 뉴스 내용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6시 29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16번째 무력 시위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 북한이 감행한 첫 도발입니다. 정부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우리 군의 한미 연합 대비 태세를 점검했습니다.
곽우신 기자, 요즘 북한 도발 끊이지 않고 발생을 합니다. 어제도 미사일 3발 발사했죠. 어떤 점에 주목을 하신 겁니까? 뭐 사실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 건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니까요. 예. 어제 이제 탄도 미사일을 이제 좀 뭐 그 미사일의 종류를 가지고도 말이 많습니다만 어쨌든 3발을 발사를 했고 이게 6시 29분이었죠. 네. 그리고 30여 분 뒤에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근데 이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는 안보 실장이 주재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고 해가지고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더 높은 차원의 안보 관련 회의가 있죠. 네. 그래서 왜 NSC가 안 열리고 안보 상황 점검 회의가 열렸을까라는 데서 의문점이 하나 생기는데요. 이게 그냥 물론 뭐 무조건 뭐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NSC가 열려야 되느냐 뭐 이렇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왜 NSC를 주관하지 않느냐, 왜 북한이 미사일 쐈는데 NSC가 안 열렸느냐고 여러 번 굉장히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공소가 바뀐 상황에서 그럼 예. 윤석열 대통령은 왜 NSC를 주재하지 않았느냐? 이 점에 대해서 물음표가 남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물음표에 대해서 혹시 임승호 전 대변인. 저는 평당원이라니까. 저도 알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걸 흔히 여당 야당 바뀌면 역할을 놀이해서 바꾼다라고 하는데 네. 뭐 대통령실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도발의 단계에 비례해서 열어야 되는 것이고 또 대통령실의 인선이라는 것이 뭐 국정원 인사도 그렇고 아직까지 전부 다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NSC를 여는 게 비효율적이다라는 그런 입장 표명을 밝혔는데 또 뭐 박수현 수석의 비판도 일리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봐요. 첫 예. 대응은 NSC로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불과 몇 년 전으로 돌아가면 역할 바꿔서 똑같은 주장 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그냥 당위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미사일 도발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뭐 주간 행사처럼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저는 뭐 당위 자체는 비례해서 가는 게 맞다라고 보고 다만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저도 대변을 할 때 그런 지적을 많이 고민했죠. 오늘 쓴 논평이 내년에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됐을 때 내 논평이 발굴돼서 내로남불의 사례로 비판받으면 어떠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의힘이 여당이든 민주당이 야당이든 앞으로 그냥 공격을 위한 공격이 아니라 조금 이런 당위 문제에 있어서 과연 NSC를 여는 게 맞냐 네. 아니면 비례해서 뭐 지금 안보회의인가요 이런 걸 열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대체하는 게 맞냐 좀 합리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공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종원 평론가. 지금 대통령실의 공식적인 설명은 보여주기식 회의를 지향하겠다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뭐 아까 가구식 기자도 얘기했지만 국민의힘이 야당이던 시절 그리고 윤석열 후보 시절 네. 그때는 북한 눈치 보느라고 뭐가 무서워서 NSC 회의도 못 여냐 네. 이게 나라냐라는 식으로 공격했잖아요. 예. 그걸 뭐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 공수가 바뀌었다. 그래서 보여주기식 쇼를 안 하려고 했다. 예전에 이제 그 민주당과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가 보여주기식 쇼를 너무 많이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솔직히 쇼가 있어요. 지금 보여주기식 쇼를 안 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예. 북한이 이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죠. 근데 이제 발사해서 단거리 미사일이니까 굳이 NSC가 나설 필요는 없다. 뭐 어느 정도 여기까지는 동의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 북한이 6시에 발사했죠. 네. 근데 그 다음에 한 2시간도 채 안 돼가지고 나온 보도자료에 이제 군이 뭐 유기적인 뭐 협력 체계와 안보 태세를 다 갖추고 있다. 연락을 다 해서 안보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걸 확인했다. 가동했다라고 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못 해요. 네. 그러니까 의례적으로 하는 말인데 그것도 보여주기다. 그거 왜 넣어요? 알겠습니다. 곽우신 기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왜 NSC를 개최하지 않았느냐. 만약에 NSC 개최하면은 대통령이 이동을 해야 되고 그러면 또 교통체증 발생하고 결국은 그것이 청와대에서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문제 때문 아니겠느냐. 이게 사실인가요, 어느 정도? 사실 그런 이제 막 뭐 커뮤니티에는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아왔더라고요. 뭐 네. 소위 짤방이라고 하죠. 이제 이미지화 돼가지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예. 근데 대통령실의 설명은 용산에 당시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고 예. 보고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하고 있던 건 아니었다. 혹은 이미 퇴근을 해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보고받고 뭐 하기에는 뭐 시간이 없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는데 네. 저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게 NSC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했으면 왜 안 했는지를 명확히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 설명이 안 되고 이상하니까 그런 루머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혹시 윤 대통령이 용산에 없어갖고 지금 미리 일찍 칼퇴해가지고 이런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우려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통령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개로 오픈하고 네. 이런 이유 때문에 합리적으로 해갖고 이번 차원에 이렇게 대응했습니다라고 하면 기자들이 굳이 또 대통령실 출입하는 기자들이 막 백그라운드 브리핑에서 막 물어보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소통을 지향하는 그러면 대통령이니까. 조금 전에 임승호 전 대변인 말씀처럼 이렇게 맨날 이거 가지고 공방 떨 게 아니라 좀 원칙을 정해서 저도 그 생각을 어느 정도 했어요. 수준의 도발일 경우는 NSC를 열고 어느 정도 수준일 때는 안보실 주관으로 그냥 안보회의 열고 근데 그걸 공개하면 또 뭐 안보에 문제가 아니 생기는 근데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게 공개가 안 돼 있지만 예. 암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북한이 네. 장거리 미사일, 대륙간 탄도 미사일 중에 장거리 미사일급을 발사하면 사거리가 이제 장거리일 경우에는 NSC가 작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네. 그리고 지금처럼 단거리 200km, 400km짜리 단거리 이건 사실 국제적으로 봤을 때도 이걸 도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거든요. 미사일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예. 도발이라고 표현하지는 않는데 지금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도발로 규정하고 이제 도발이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도발로 네. 규정하면 NSC를 열어야 되는데 근데 도발이라고 하면 NSC죠. 아니면 근데 도발이 단거리 아니라고 해야 될 미사일을 텐데. 국제적으로 아하 모순이 안보 정도면 발생했군요. 정도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또 안보 상황 점검회 치고는 보도자료나 논평에서 나온 수위는 또 좀 셌단 말이죠. 그건 NSC급이에요. 예, 비판의 수위가 발언급은 세가지고 이게 아마 내부적으로 수위 조절에 조금 고민을 한 것 같기는 한데 이런 모순 어떻게 보세요, 임성호 전 대변인? 뭔가 좀 엇박자가 아닌가요? 그러면? 뭐 엇박자라기보다는 예. 저는 뭐 단호한 메시지는 나오는 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네. 뭐 도발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렇게 방사포 형태인가요? 이런 식으로 지금 도발을 했다는 것이 2년 2개월만 정도라고 하는 상황이고 또 예. 여기에 탄두 같은 것을 부착할 경우에는 위험성이 크다라는 설명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뭐 도발로 규정할 수도 있다. 다만 뭐 진짜로 윤석열 대통령실이 보여주기 쇼를 하려고 했다면 오히려 NSC 같은 것을 크게 열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런 뭐 안이한 안보 의식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겠죠. 근데 뭐 그걸 가지고 보여주기 쇼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과도한 비판이라고 보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원칙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원칙대로. 이거에 대해서 좀 원칙을 안 세워놓으면 나중에 또 뭐 이거는 안보 인식이 과한 것이고 아닌 것이고 이런 식으로 논쟁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네. 특정 수준의 단계에서는 NSC가 필요하지 않고 예. 특정 수준의 단계에서는 NSC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좀 뭐 여야의 합의라든지 그런 네.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 곽우신 기자, 네. 뭐 여야 문제를 떠나서 지금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발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이제 출범, 북한의 현재의 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까요? 보여주기죠. 네. 그러니까 북한도 북한의 보여주기를 보여주기. 하는 거죠. 아. 북한도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예. 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아라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정치적인 메시지에 우리는 그럼 어떤 정무적인 판단으로 정치적으로 대응할 것인가 이게 맞물려야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고민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고요. 아까 이제 톤이 서로 엇갈렸던 거에 대해서 네. 두 번째로는 북한이 그러면서 좀 이례적으로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다 오픈을 했잖아요. 우리 그랬잖아요. 지금, 네, 네. 오미크론 변이 관련해 가지고 이례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에서 이제 어쨌든 백신 지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호의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미사일 발사와 백신 지원이라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렇게 던져진 거죠. 그러면은 요 사이에서 완전히 강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호의적으로만 갈 수 없고 그 사이 어딘가의 균형점을 찾았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첫 안보 관련 시험대가 주어진 거였는데 아하. 거기서 윤석열 대통령이 찾은 균형점은 NSC는 안 열고 네. 안보 점검회의로 하는데 톤은 조금 높게 가고 백신은 지원하고 이 정도로 한번 찾아보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북한 그러면 문제는 지금 가구신 기자가 얘기한 대로 실질적으로 청와대라든지 합참이라든지 대부분 다 이제 어떻게 보면 전략적 모호성과 네. 전략적 선명성에 줄다리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 국방부가 태세를 전략적 모호성을 다 버리고 선명하게 가겠다라는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 그 공식적인 발언과는 달리 행동은 전략적 모호성과 선명성의 줄타기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이런 모순이 발생하는 거죠. 예. 이런 건 어떤가요? 북한이 어쩌면 우리 윤석열 정부가 아직까지 뭐 국가정보원장도 공석인 상태이고 전열이 재정비되기 어려운 정권 초기잖아요. 이때 막 그 혼란스럽게 하면서 좀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이런 모양새가 있지는 않은가요? 북한은 늘 그걸 원하죠. 하지만 성공한 적이 없죠. 노무현 네. 정부의 노무현 정권의 출범 때도 핵실험을 하면서 주도권을 잡으려고 그러게요. 했으나 실패했고 예. 여기도 계속 그래 왔는데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의 지점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국민의힘은 분명히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겠다라고 문재인 정권이 얘기를 하면 예. 북한이 지금 미사일 쏘는데 무슨 대북 인도적 지원이냐. 맞아요. 당장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라고 예. 했거든요. 그렇게 비판했던 사람들이 과연 이제 북한의 코로나 사태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명분으로 얘기할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겁니다. 아, 참 북한 참 힘드네요. 어쨌든 뭐 문재인 정권도 북한 때문에 힘들어했고 윤석열 네. 정부도 아마 좀 힘들어질 것 같고 이건 어떤가요, 곽우신 기자? 혹시 핵실험 가능성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대통령실에서 뭐라 그러냐면 핵실험 준비는 되어 있는 듯이라고 했거든요. 네. 이건 사실상 그냥 0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언급만 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뭐 지금 상황에서 핵실험까지 그 사실은 좀 급발진이거든요. 굉장히 단계를 한 번에 몇 단계 뛰어넘어서 확 넘어가는 거잖아요. 예. 아마 만약에 북한이 물론 최후의 카드로 당연히 갖고 있겠지만 그 카드를 바로 쓸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이제 백신 지원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네. 또 그 저는 권영세 장관이 이제 인사청문회 때 이야기한 거가 네. 이 대북 관련 외교 문제는 이어달리기라는 표현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참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정권 예. 바뀐다 갑자기 확 바뀔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네. 국민의힘이 야당 입장에서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확 세게 할 수 있습니다. 막 여당을 비판하고 민주당 정권 비판하고 하지만 일단 지금은 책임을 져야 되는 여당이고 집권당이 됐기 때문에 네. 지금 핵실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그러니까 저는 이 대통령실의 이런 발언도 조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 헤드라인으로 기사 다 나가거든요. 북 핵실험 준비할 수 있다. 가능성이 0 아니야. 그러면은 맞아요. 괜히 더 공포심과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대응은 하되 대외적 메시지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조금 더 조율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남북 관계는 이어달리기라는 말을 했던 권용세 의원 조금 전에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됐다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보균 문체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모두 임명됐다라는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시사포차 마지막 안주는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준비하셨죠. 먼저 준비된 오디오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Does brilliantly and Kane, was he hauled down? Son scores! What a start to the second half! Heung-min Son, he always does it. 근데 영어긴 영어인데 다 알아듣죠. 알아듣는 다 말이 다 알아듣겠죠. 알아듣겠어요. 많이도 케인, 하네요. 손, 흥민손. 나머지는 뭐 몰라도 되고요. 케인 손 나오면 뭔지 아까요. 예, 이건 뭐 손흥민 선수의 21호 골 현장 분명한데 이 토트넘 공식 영상 채널 계정에 올라온 영상이죠. 그런데 이종훈 평론가 원래 스포츠 전문 기자. 네, 스포츠 평론가 생활도 오래 했죠. 예. 축구 해설위원도 했었고. 예, 이 경기 새벽에 했는데 네, 직접 보셨습니까? 봤죠. 잠깐 이런 건 보시죠. 놓칠 수 없죠. 제가 한번 이제 뭐 평가해 주시죠. 평을 전문적으로. 이 뭐 아이템을 들고 온 이유는 네. 앞에서 두 분은 씹고 뜯는 안주를 가져올 것 같아서 저는 맛있게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편안한 아이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준비했고요. 예. 손흥민 선수의 오늘 경기 아스날전 경기 정말 그 제가 볼 때는 세 마리 토끼의 가능성을 열었다. 세 마리 토끼. 예, 언론에서 두 마리 토끼라고 하는데 예. 첫 번째는 이제 손흥민 선수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가능성을 열었고 두 번째는 예. 팀 토트넘의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열었고 4위. 네. 예. 세 번째는 손흥민이 아시아 선수 사상 최초로 발롱도르? 잉글랜드 올해의 선수, 올해의 선수.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선수로 뽑힐 가능성을 높였다. 와. 그 세 마리 토끼의 가능성을 열어준 네. 뭐 정말 눈부신 활약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승호 전 대변인은 축구를 좋아하세요, 야구를 좋아하세요? 전 그때마다 다른데. 아이, 빨리 답변해 주세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정치인이라고. 제가 좋아하는 팀이 잘할 때는 야구 보고 축구 좋아하는 팀 잘할 때는 축구 보고. 근데 축구 같은 알겠습니다. 경우에는 네. A매치 국가대표 건 좀 자주 챙겨보는데 네. EPL은 그렇게 자주는 안 보는데 네. 손흥민 선수 경기는 그래도 좀 보려고 하는 편이죠. 실제로 제가 영국 가서도 한번 직관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그때 당시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는 걸 직접 우와. 본 기억이 있어서 좀 그때의 감정을 되살리려고 가끔씩 챙겨보고 있습니다. 네. 조상이 무척 좀 나라를 구하신 적이 있으신가 봐요. 아우신 기자는 어떠세요? 저 사실 야덕이라서 저는 야구 쪽이긴 한데 이게 축구는 이제 4년에 한 번씩 애국심이 발휘하면서 보는 정도인 거죠. 네. 월드컵 때만. 네, 그런데 이제 사실 EPL 같은 경우에도 제가 뭐 해외 리그를 챙겨볼 그런 건 전혀 아닌데 제가
제가 찾아보지 않아도 커뮤니티만 조금만 들어가도 손흥민 선수가 골 넣은 그 시간 얼마 안 돼가지고 짤방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렇죠? 이제 스크린 캡처가 돼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뭐 작년에도 이제 원더골이 몇 개 있었잖아요. 그럼 그렇죠. 아 진짜 이건 잘 모르는 내가 봐도 진짜 클래스가 다르구나. 월드 클래스는 이런 거구나. 이게 좀 맞아요.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괜히 막 축구도 잘 모르는데 응원하게 되고 약간 제 어깨가 으스거리는 게 아주 위험한 거긴 한데 그래도 좀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냥 뭐 위험하지 않아요. 왜 위험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잉글랜드 축구의 전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게리 네빌. 게리 네빌. 게리 네빌은 독설가로 유명하거든요. 게리 네빌에게 뭐 찍히면 거의 선수가 가루가 될 때까지 산산조각 까인다는 나죠. 이야기를 산산조각. 하는데 그 게리 네빌이 오늘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보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손흥민 정말 특별한 이름이다. 극찬이죠. 네. 게리 네빌로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토트넘 팬들뿐만 아니라 잉글랜드 그리고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이제 손흥민이 월드 클래스냐 아니냐는 무의미한 논쟁이에요. 아니, 그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더 이상.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이에요. 그럼요. 다만 오늘 아스날 팬들은 예. 손흥민 선수에게 무척 화가 나 있습니다. 혼자 다 했으니까. 국내 아스날 팬들도 조금은 많이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혼자 페널티킥 얻어냈죠. 네, 퇴장시켰죠. 어시스트 했죠. 퇴장시켰죠. 골도 넣었죠. 아, 그런데요. 이종훈 평론가. 아니, 그 후반 거의 끝날 때쯤 교체되는 모습은 여러 번 봤는데 네. 오늘 새벽에는 빨리 뺐죠. 후반 27분에. 예. 그거 어떻게 보셨어요? 당연하다고 봤습니다. 뭐냐면 네. 이틀 뒤엔 일요일에 번리전. 번리전이 있거든요. 토트넘이 번리전이 있는데 오늘 경기에서 아스날전을 그러니까 토트넘이 잡았는데 예. 번리전을 진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챔피언스리그 경쟁에. 그러니까 이제 콘테 감독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이제 3대0까지 스코어가 벌어졌으니까 예. 주전 선수들의 체력을 비축해야 된다.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이번에 교체돼 나갈 때 굉장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얼굴에 완전히 네. 건드리면 묻었어요. 맞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콘테 감독이 그 경기 끝나고 손흥민 선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지금 장면 나왔는데 방금 유튜브에 화면 사진 나왔는데 막 끌어안고 막 그러던데. 끌어안고 얘기하고 귓속말을 했대요. 그리고 경기 후에 인터뷰에서 콘테 감독이 뭐라고 이 귓속말을 했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번리전에 골 못 넣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번리전에 골 넣으라고 내가 이렇게 배려해 준 거야. 라는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왜냐하면 아스날에서 한 명이 퇴장됐잖아요. 10명이었잖아요. 10명이었잖아요. 수적 우세에 있었고 시간도 충분히 있었고. 많이 남았고 예. 손흥민 선수 입장에서는 골을 한 골 더 넣을 수 있고 맞아요. 그러면 공동 1위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 살라와 지금 한 골 차기 때문에 공동 1위가 될 수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도 하세요. 손흥민이 페널티킥을 얻어냈는데 케인이 페널티킥을 차서 골을 넣었다. 손흥민이 차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콘테랑 케인이 손흥민의 득점한 가도를 방해하는 거냐 원하지 않는 거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그건 손흥민 선수가 안 차겠다고 해줄 수도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영국에서 가장 주목받는 그 기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번에 21골을 넣었는데 이번 리그의 21골 중에 이게 PK 가 클린시트예요. 하나 PK가 하나도 없는 클린시트란 말이야. 근데 살라는 5개인가 6개 있거든요. 근데 5개, 예. 네, 5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데 유지해야죠. 손흥민이 여기서 하나 더 넣어버리면 맞아요. 깨지잖아요. 네, 애매하죠. 그리고 잉글랜드를 통틀어서 네. PK를 가장 잘 차는 선수는 케인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팀이 페널티킥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상황에서는 케인이 차는 게 맞다. 그렇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 입장도 늘 얘기하지만 나는 내가 득점왕이 되는 것보다 골을 넣는 것보다 팀이 이기고 네. 케인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속마음은 좀 다르겠지만. 언행 일치가 된 거죠. 정치인들과 많이 다릅니다. 언행 일치가 된 겁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몇 경기 안 남았지 않습니까? 2경기 남았죠. 예, 그 세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살라가 속해 있는 리버풀 같은 경우에 예. 지금 FA컵 지금 결승전 20초 남았습니다. 결승전 해야 되고 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남았거든요. 예. 살라를 계속 골 넣게 해줄 수가 없어요. 리그에서. 근데 손흥민이 속해 있는 토트넘은 무조건 이겨야 되기 때문에 닥치고 공격입니다. 네. 손흥민이 계속 찬스가 나면 계속 때릴 수 있게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시사포츠 오늘은 여기서 문을 닫겠습니다. 지금까지 과고신 오마이뉴스 기자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이종훈 스포츠 평론가에서 시사평론가로 변신한 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